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다뤄볼 심층 해설 주제는 바로 우리가 매일 먹고 자고 생활하는 공간, 바로 집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한국의 주거 공간이 아재 먼 옛날 비바람만 겨우 피하던 원시적인 피난처에서 시작해 지금처럼 우리의 가장 깊은 심리적 욕구까지 챙겨주는 고도로 최적화된 공간으로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궁금해하신 적 있나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건축의 역사를 쭉 훑어보는 걸 넘어서요. 공간이 대체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담아내게 되었는지 그 진짜 매력적인 과정을 파헤쳐 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살펴볼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첫째, 한국 주거의 역사적 진화. 둘째, 현대화와 아파트 시대. 셋째, 매슬로우와 주거 심리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을 위한 공간 설계를 차례대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아주 거시적인 역사 이야기부터 해보죠. 원시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주거 공간은 과연 어떤 진화 과정을 거쳤을까요? 우리의 여정은 인류가 막 정착 생활을 시작하던 자연 발생적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시시대에는 정말 생존 그 자체를 위한 단순한 피난처였죠. 그러다 고대 국가가 형성되고 계급이라는 게 생기면서 주거 공간에도 비로소 문화라는 것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이후 고려시대로 넘어가면 지배층의 집은 기술적으로나 미적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비바람을 피하는 생존 쉘터에서 권력과 문화를 과시하는 하나의 건축물로 진화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극명한 대비가 하나 등장합니다. 사실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이전 고려시대의 건축 관습이나 유산이 꽤 많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조선 중기와 후기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왜냐고요? 유교 사상이 단순한 학문을 넘어서 사람들의 일상적인 라이프 스타일 그 자체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자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완전히 새로운 주거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한국 전통 주거 건축의 뼈대가 바로 이 시기에 확고하게 굳어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이 어떻게 물리적인 공간을 완벽하게 지배하는지 보여주는 정말 기가 막힌 예시죠. 자, 두 번째 섹션입니다. 시간은 훌쩍 뛰어넘어 현대화 그리고 본격적인 아파트 시대의 개막입니다. 서구의 영향과 1970년대의 폭발적인 변화를 다뤄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 확립됐던 그 굳건한 전통 주거 형식도 1800년대 말 개화기를 맞으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서양과 일본의 영향이 물밀듯 들어왔으니까요. 그리고 전후 복구 과정과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주거 형태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탈바꿈합니다. 특히 1960년대와 70년대, 이때 집합주택이 주는 압도적인 편리성이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았죠. 거대한 주거 단지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겨났고 이른바 아파트로 대변되는 집합주택 문화가 우리 사회에 아주 깊숙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그렇게 거침없이 질주하던 집합주택 문화가 1990년대에 이르러 드디어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묻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편리하고 효율적인 성냥갑 같은 집, 그게 전부일까? 하고 말이죠. 기존 아파트 문화에 대한 뼈있는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단순히 몸을 누이는 곳을 넘어 우리의 진짜 삶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주거 형태에 대한 시도들이 본격적으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쯤에서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매슬로우와 주거 심리학입니다. 주거 공간이 우리의 깊은 심리적 욕구를 어떻게 채워주는지 짚어보죠. 이제 우리는 벽돌과 콘크리트라는 물리적인 건축을 넘어서 심리학의 영역으로 훅 들어갑니다. 우리가 매일 지내는 공간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의 아주 유명한 욕구 계층 이론을 빌려올 필요가 있어요. 매슬로우는 인간의 다양한 욕구들을 5단계로 나누어 설명했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사는 집이라는 공간이 바로 이 5가지 위계적인 욕구들을 아주 치밀하게 하나하나 충족시켜 나가는 도구로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5단계를 집에 대입해보면 실내 공간 계획의 심리적 기초가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주거 공간 계획이라는 건 단순히 벽지를 고르고 예쁜 가구를 놓는 게 아닙니다. 비바람을 막아주는 1단계 기본 거처에서 시작해 2단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의 안전, 3단계 가족 간의 소속감, 4단계 내 공간을 가졌다는 개인의 자존감을 거쳐 궁극적으로 5단계, 즉 내 이상을 실현하는 가장 완벽한 공간으로 기능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거주 공간을 계획할 때 목표로 하는 최상의 성능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섹션, 삶을 위한 공간 설계입니다. 이런 심리적인 욕구들을 실제 도면 위에 물리적인 건축으로 어떻게 풀어내는지 볼까요? 앞서 살펴본 인간의 깊고 복잡한 욕구들을 실제 물리적인 현실로 끄집어내는 것, 그게 바로 치밀한 공간 계획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바로 생활의 영역화, 영어로는 그루핑이라고 합니다. 건축가들은 거주자의 삶을 크게 세 가지 성격으로 나눕니다. 거실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회적 성격, 주방에서 요리하는 것 같은 노동적 성격, 그리고 침실에서 혼자 쉬는 개인적 성격. 이렇게 삶의 대표적인 내용들을 묶어서 물리적인 공간에 딱딱 맞게 대응시키는 아주 고난도의 작업을 거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복잡한 삶의 성격들을 공간의 기능별로 다시 싹 분류해보면 모든 집은 결국 이 5가지 공간으로 명확하게 나뉩니다. 온 가족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거주 공간, 온전히 나만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개실 공간, 주방이나 화장실처럼 목적이 뚜렷한 설비 공간, 온갖 짐을 숨겨주는 수납 공간, 그리고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복도나 계단처럼 집안의 혈관 역할을 해주는 교통 공간까지. 이 5가지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진짜 집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5가지 기능을 도면 위에서 어떻게 꼬이지 않게 정리할까요? 여기서 건축가들의 필살기인 공간 조닝 전략이 등장합니다. 집 전체를 크게 3덩어리로 나누는 거예요. 주로 낮에 활발하게 움직이는 주간 이용 공간, 조용히 잠을 자고 쉬는 야간 이용 공간, 그리고 다 같이 쓰는 공통 이용 공간으로 말이죠.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조닝을 해버리면 복잡하게 얽혀있던 집안 동선이 눈에 띄게 합리적으로 정리되고 전체적인 효율성은 극대화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비바람만 겨우 막던 원시시대의 움집에서 출발해 치밀하게 조닝된 현대의 심리적 안식처에 이르기까지 집이라는 공간이 거쳐온 놀라운 여정을 함께 쭉 훑어봤습니다. 집은 단순히 우리가 머무는 껍데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와 삶의 방식이 그대로 투영된 결정체죠.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네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공간은 매슬로우가 말한 그 가장 높은 차원의 욕구까지 완벽하게 채워주고 있나요? 아니면 1990년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내 삶에 맞춰 새로운 재평가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일까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공간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재미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